우리 역사에는 여왕이 3명 있는데요. 모두 신라에 있습니다.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리고 진성여왕 이렇게 셋입니다. 그 중에서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 이야기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선덕왕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이름은 선덕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선덕여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삼국유사는 민간에서 불리던 이름을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공식 이름은 선덕왕, 하지만 민간에서는 선덕여왕이라고 불렀다. 자, 선덕여왕의 이름은 뭘까요? 선덕입니다. 왕의 이름이 선덕왕인데 본명도 선덕이에요. 그 옛날에는 본명에 왕자 붙이면 그게 시호가 됩니다. 진흥왕부터 그래요. 진흥왕의 이름이 김진흥. 이거 성씨와 족보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선덕여왕은 여러 가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선덕여왕을 더욱더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이 있었죠. 지금 돌아보면 대단한 드라마입니다. 62부작이에요. 62부작이면 거의 1년 동안 했다는 건데요. 제가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최고 시청률이 43.6%가 나왔다 그래요. 지금은 10% 넘기기 어려울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포스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천명부인, 선덕여왕, 미실, 김유신, 그리고 가장 인기를 끈 사람은 아마 비담이겠죠. 드라마 때문에 선덕여왕이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됐고 거꾸로 잘못된 지식도 많이 생산이 됐고 그랬습니다. 선덕여왕에 대한 역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국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선덕왕 1년 서기 632년 1월 기사입니다. 선덕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덕만이다. 진평왕의 맏딸이고 어머니 김씨는 마야 부인이다. 왕이 죽은 다음에 시호가 정해지지만 그 당시 신라에서는 이름에 그대로 왕자를 붙여서 시호를 만들기 때문에 선덕이란 이름이 선덕왕이라는 시호가 됐다. 덕만왕 이렇게 안 한 걸 보면 이름이 덕만이 먼저고 나중에 선덕이 됐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선덕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덕만은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며 총명하고 민첩하였다. 네, 전교 1등감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왕이 죽고 아들이 없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평왕인데 진평왕이 죽었을 때 남자 형제, 그러니까 선덕왕의 남자 형제 진평왕의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덕만을 왕으로 세웠다. 아들이 없으니까 딸이 왕이 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예외적입니다. 동생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또는 조카를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안 되면 재종, 삼종 이렇게 찾죠. 신라는 또 독특하게 아들이 정 없으면 또는 조카도 없으면 사위를 왕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덕왕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딸을 그냥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특이하고 예외적이었던 것이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딸을 여자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어떤 이름을 붙여줬느냐면 성조황고. 성조황고는 성스런 조상을 가진 황은 황제할 때 황이에요. 황제 같은 여자 어른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조상이 성스럽다는 것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황고라고 하는 이 고자는 나이가 든 여자한테 붙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덕왕 나이를 우리가 모르는데 아마 즉위했을 당시에 그렇게 어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 고자가 어울릴 만한 나이였을 것이다 인데요. 참고로 아버지 진평왕이 65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65살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맏딸이라면 나이가 40은 넘지 않았겠어요? 드라마 선덕여왕의 그 젊은 여왕은 사실은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부터 역사 왜곡입니다. 40살 넘은 그런 연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젊게 만들었어요.
선덕여왕의 즉위에 대해서 삼국유사는 조금 다른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기록 하나를 남겨놨습니다. 삼국유사 어떻게 돼 있냐면 선덕여왕이라고 해놓고 이름은 덕만이다. 아버지는 진평왕이고 어머니는 마야부인이며 김씨이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성골 남자가 다한 까닭에 여왕이 되었다. 성골 남자가 더 이상 없어서 성골인 여자가 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겠죠? 결혼을 했습니다. 왕의 배필은 갈문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도 추정컨대 40이 넘었고 결혼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왕이 되었는데 왜 여자가 왕이 되었느냐? 성골 남자가 없기 때문에. 이 기록은 삼국유사에 유일하게 나오죠. 그렇다면 성골이 무엇이길래? 이게 중요한 문제죠. 자, 골품제를 설명해야 되겠군요.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맨 윗신분이 성골, 그 다음이 진골, 그 다음이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이두품, 일두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일두품이 육두품보다 아래예요. 1등이 6등보다 아래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제가 언제 한번 이거 얘기했더니 댓글창에 저보고 뭘 잘못한다고 이런 댓글을 올리셨던데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대목에서 역사가 암기 과목인 거예요. 1두품이 6두품보다 아래예요. 자, 이 가운데 2개의 골이 있고 6개의 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품해서 골품제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건데요. 골품제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와 관련된 성골과 진골 이야기에 집중해 보죠. 성골이 뭐고 진골이 뭐고 둘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알아야 될 텐데요. 우선 삼국사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가 성골이고 태종무열왕부터가 진골이다. 선덕여왕, 진덕여왕 두 여왕이 성골로 끝이 나고 그 다음 왕인 태종무열왕부터는 진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래 성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성골 남자가 없어져서 그 다음에 진골 남자가 왕이 된 것이 태종무열왕 김춘추였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 앞에 성골이라는 존재가 확인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본래 진골만 있었다. 신라의 왕족은 진골이었는데 어떤 시기에 진골 가운데 일부가 우리는 특별해. 그냥 진골이 아니야. 성스러운 신분, 성골이라고 한 것을 자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누가 성골을 자처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성골과 진골의 차이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지증왕부터 무열왕까지 신라 왕실의 계보도입니다. 22대부터 29대까지 왕들이 여기다 나와 있는데요. 이 표에서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되냐면 맨 아랫줄에 있는 용춘이라는 사람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27대 선덕왕은 성골이에요. 성골 남자가 없어서 성골 여자가 왕이 된 거니까 선덕왕은 성골입니다. 그 아래 진덕왕도 성골이에요. 성골 남자가 역시 없기 때문에 성골 여자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무열왕은 진골입니다. 똑같은 진흥왕의 증손자들인데 누구는 성골이고 누구는 진골이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진흥왕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성골과 진골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언제 나뉜 것일까? 동륜태자와 진지왕 형제 여기에서 나뉜 것일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평왕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평왕이 의도적으로 성골을 만들어낸 것이다. 왜냐하면 동륜태자는 진흥왕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계통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더 신성하다고 하기 위해서 성굴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왕위에 오르지 못한 아버지 동륜태자를 이어서 왕이 된 진평왕이 자기 가계를 신성시하면서 성골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저 용춘과 진평왕의 차이, 이것이 진골과 성골, 성골과 진골의 차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진평왕 편은 따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왕위에 무려 53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53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그리고 재밌는 일도 참 많았던 재밌는 사람이니까 따로 떼서 하나 만들기로 하고, 이 용춘은 25대 진지왕의 아들이고 26대 진평왕과 이 계보도에서 자격이 서로 다르지 않은데 성골이 아니었다. 선덕왕이 왕위에 오를 때 용춘이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성골남자가 다 해서. 살아있었는데 성골남자가 다 해서니까 용춘은 성골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그 당시는 부인이 누구냐 하는 것도 신분을 정할 때 중요한 문제인데, 용춘의 부인이 진평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선덕왕의 자매예요. 천명부인. 이 천명부인이 용춘의 부인입니다. 왕의 딸이니까 신분상으로도 문제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이 결혼 관계를 보더라도 용춘이 성골이 못 될 이유가 없었는데 성골이 아니었다. 뭔가 조작의 흔적, 뭔가 만들어낸 흔적이 있고, 그렇다면 진평왕이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이 왕들의 계보도를 이렇게 보면서 먼저 왕의 이름을 한번 보시겠어요? 법흥왕부터 보겠습니다. 법흥왕, 진흥왕. 법흥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일으킨 왕. 그때 그 법은 불법이에요. 불교를 진흥한 왕, 이런 뜻입니다. 진흥왕도 마찬가지로 불교와 관련이 있는 이름이죠. 그 다음에 왕들은 보면 다 진자가 들어갑니다.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진덕왕. 선덕왕 빼고 나머지는 다 진자가 들어가요. 이 참 진자, 이거 뭘 뜻하는 걸까? 이것도 불교와 관계가 된 것일 거다. 뭐냐면 불교에 진종설화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종족, 이거는 석가모니와 같은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신라 왕실이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와 같은 종족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그것에 따라서 신라 왕들의 이름이 전부 참 진짜를 쓰게 됐다는 거죠. 선덕이라고 하는 저 이름도 불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자, 전부 불교식 이름을 갖는다. 또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이 진흥왕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진흥왕의 첫째 아들 이름이 동륜이에요. 구리동자 써서 구리 박휘 륜자 구리박휘. 둘째 아들 진지왕의 이름은 금륜입니다. 금박휘. 금륜 또는 사륜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이 사를 쇠박휘에 그 쇠를 한자로 사륜이라고 쓴 걸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철륜이 돼요. 한자로 표기를 하면 철륜, 동륜, 철륜 이렇게 되잖아요. 동륜, 철륜이 박휘가 왜 의미가 있느냐면 불교에 전륜성왕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불교에 이상적인 제왕으로 전륜성왕이 있습니다. 전륜성왕이 넷인데요. 금륜, 은륜, 동륜, 철륜이에요. 진흥왕의 두 아들이 동륜과 철륜이라면 진흥왕이 은륜이 되고 진흥왕 앞의 왕 법흥왕이 금륜이 돼서 전륜성왕 넷이 전부 완성이 되는 거죠.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한 이후 신라 왕실에 불교의 영향이 강하게 스며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시대를 불교식 왕명시대, 왕의 이름을 불교식으로 짓는 시대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요즘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삼국유사를 지은 이련이 신라 역사의 시대 구분을 하면서 이 시기를 중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앞에 상고가 있고 이 뒤에는 하고가 있는데 상고, 중고, 하고 신라사 3시기 가운데 불교식 왕명시대를 중고라고 해서 왕의 이름에 불교의 영향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지금 우리와 똑같이 이련 스님도 했던 거죠.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진평왕에게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진평왕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뭐라고 지었느냐면 백정이라고 지어요. 한자로 이렇게 쓰는 백정입니다. 흰 백자, 깨끗할 정자. 깨끗하다라는 뜻이죠. 백정. 이 백정은 그 이전 역사에서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석가모니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석가모니는 인도 사람, 지금은 네팔입니다만 거기 사람이니까 한문 이름을 가질 수가 없죠. 이거는 그 이름을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그 이름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생긴 건데요. 그 이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진평왕의 부인, 그러니까 선덕여왕의 어머니는 이름이 뭐였냐면 마야부인입니다. 마야부인 누구냐면 석가모니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의 부모는 석가모니의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평왕에게 동생 둘이 있었는데 동생 둘의 이름을 백반국반 이렇게 지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인도로 가봐야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옛날 인도 카빌라국의 왕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크샤트리아에 속하는데요. 크샤트리아를 한문으로 쓸 때는 찰리종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찰리종 이렇게 썼습니다. 자, 찰리종 석가모니의 가족 관계를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쇼또다나예요. 산스크리트어로 쇼또다나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쇼다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깨끗할 정자로 번역을 합니다. 쇼또다나의 오다나는 밥, 우리 먹는 밥, 흰 쌀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의역을 해서 밥 반자를 써서 정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쇼또다나가 깨끗한 밥, 정반이 된 거죠. 그 아버지도 왕이었으니까 정반 왕 이렇게 부른 거예요. 깨끗한 밥 정반이라고 하는 것이 달리 번역이 되었을 때 백정 또는 진정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 백정 이것을 진평왕이 자기 이름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백정은 석가모니 아버지 이름 쇼또다나를 한문으로 번역한 이름이다 라는 거예요. 진평왕이 자기 형제들에게 백반, 국반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석가모니 아버지의 이름이 정반으로 정해지면서 이 정반과 같은 글자를 쓰면서 조금씩 다르게 백반, 국반 이런 이름을 쓴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마야부인은 그대로 음을 따라서 쓴 거예요. 마야라고 하는 것이 역시 산스크리트어로 마법, 신비한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냥 그대로 한자로 마야라고 써요. 그리고 한문으로 높은 여자를 가리킬 때 쓰는 부인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 붙여서 마야부인 이렇게 부른 거죠. 석가모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 그것이 선덕여왕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과 같다. 하나 더 살피는 김에 그럼 석가모니는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석가모니의 석가는 산스크리트어 샤카 이거는 부족 이름입니다. 샤카족의 무니는 수행자, 성자, 지혜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샤카족의 성자
이런 뜻이 샤카무니인데 이걸 그대로 한문으로 석가모니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자,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진평왕이 내가 백정이야, 석가모니의 아버지야. 내 부인이 마야 부인, 석가모니의 어머니야. 우리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는 바로 누가 될 것이냐? 석가모니가 될 것이야. 신라 왕실에서 석가모니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석가모니가 태어날 정도의 집안이라면 진골이라는 이름으로 부족하죠. 진골은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진골과 다른 성골이야. 이래서 성골이라고 하는 이 진골 위에 한 신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다수의 의견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이제 진평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아들만 태어나면 돼요. 그러면 석가모니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이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었습니다. 진평왕의 딸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첫째가 천명부인이에요. 선덕여왕에 나왔던 그 천명부인입니다. 둘째가 선덕이에요. 그리고 3번째 딸은 다른 기록에서 나오는데 선화공주가 진평왕의 딸로 나옵니다. 백제 무왕 서동요 그 얼레리 꼴레리 하는 그 선화공주가 진평왕의 딸로 나와요. 그런데 3명이 마야 부인이 낳은 딸이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천명부인은 선덕여왕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에는 선덕여왕이 맏딸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천명부인은 딸은 딸인데 인정받지 못하는 첫딸. 그렇다면 어머니가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번째로 나오는 선화공주는 다른 계열의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평왕의 딸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진평왕의 딸 이야기도 진평왕 편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진평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진평왕은 선택을 해야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던 신라의 남자, 계승의 원칙, 이걸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골 가운데에서 후계 왕을 세울 것이냐, 남자냐 성골이냐, 이 양자택일을 해야 됐을 텐데 진평왕이 성골 쪽을 택한 거죠. 그래서 딸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됐던 겁니다. 자, 신라에 왜 여왕이 출현했죠? 여성의 지위가 높아서? 아닙니다. 성골이라는 신분이 특별했기 때문에, 성골로 왕위를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록 딸이지만 여자였지만 다음 왕으로 세우게 됐던 것이죠. 신라의 왕위 계승이 그 전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교과서에서 설명하듯이 19대 눌지왕, 눌지 마립간 때 부자 상속,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하는 제도가 확립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20대 자비 마립간, 21대 소지 마립간까지가 부자 상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22대 지증왕은 이 계열에 있지 않아요. 그 앞서 있는 뇌물 이사금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21대 소지마립관과는 육촌간이 돼요. 갑자기 육촌간에 있는 사람이 왕이 된다? 아, 이거 뭔가 정변이 있었나 보다. 그게 기록이 없어서 뭔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지증왕부터는 장자 상속이 이어집니다. 버풍왕은 지증왕의 맏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버풍왕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위가 조카인 진흥왕에게 이어져요. 지금 왕실 계보도를 보시면 버풍왕의 동생 입종의 아들이 진흥왕이죠. 진지왕은 진흥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왜 계승하지 못했냐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진지왕이 죽은 형 대신 왕위에 올랐는데 이 진지왕이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화제의 인물입니다.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쫓겨나는데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지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4년 만에 정치가 문란해서 어지러워졌고 왕이 음란함에 빠졌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폐위시켰다. 무슨 연산군, 광해군 이런 반정이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이때 나라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아마 국가의 대사를 회의하는 진골들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왕을 폐위시켰다. 그 당시 정치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거칠부가 요 직전에 죽는데 아마 진주왕의 후원자였던 거칠부가 죽은 것과 진주왕의 폐위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잠깐 진지왕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볼까요? 삼국유사에 보면 설화 하나가 나와요. 도화녀, 비형랑 설화입니다. 도화녀는 여자고 비형랑은 남자고 둘이 사랑한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도화녀가 비형랑의 어머니예요. 어떤 설화냐면 진지왕이 끼어들어서 이 어머니와 아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국유사는요, 꽤 재밌는 책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5대 사륜왕의 시호는 진지대왕이다. 금륜 또는 사륜, 쇠륜, 철륜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사륜이라고 돼 있어요. 나라를 다스린 지 4년 만에 두세 개 빠져 음란하고 정사가 어지러움으로 나라 사람들이 그를 폐위했다. 이보다 앞서, 그러니까 왕을 쫓아내기 전 이야기, 진지왕이 왕으로 있을 때 이야기예요. 사량부, 이 사량부는 사로 육촌이 육부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경주의 한 구역이 되겠죠. 여기 살고 있는 서녀라고 돼 있어요. 이 서녀는 평민 여자, 귀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서녀가, 이 평민 여자가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사람들이 도화랑 또는 도화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도화는 복사꽃입니다. 복숭아의 꽃. 복사꽃처럼 예쁘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얼마나 예쁘면 이런 소문이 다 나죠? 왕이 듣고 궁중으로 불러들여 범하려 하니 여자가 지켜야 하는 것은 두 남자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하는 것은 천자도 못할 일입니다. 너 천자 돼? 뭐 이런 거예요. 너 뭐 돼? 너 천자야? 천자도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너를 죽이면 어쩔래? 그랬더니 여자가 차라리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어찌 다른 마음을 갖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싫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지왕이 남편이 없으면 되겠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상상을 하세요? 그럼 진주왕이 가서 그 남편을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옛날 사람들 그렇게 악독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놓아주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그 악인 중에서는 좀 덜 나쁜 악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에 왕이 사람들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왕이 폐위되고 죽은 뒤 2년 만에 이 도화녀의 남편도 죽어요. 이걸로 끝나면 얘기가 안 되죠. 이 다음이 흥미진진해집니다. 도화녀의 남편이 죽고 10여일이 지난 뒤에 밤중에 호련히 왕이 평시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여인의 방에 들어갔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2년 전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내가 전에 허락한 것처럼 내 남편이 없으니 이제 되겠느냐?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우물쭈물해요. 아, 그때는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그랬지만 진짜 남편이 죽은 지금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에게 알려요. 그랬더니 부모가 임금의 명령인데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비록 죽은 사람이지만 귀신이지만 임금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화녀의 부모가 밀어넣은 거예요. 딸을 그 방에 들어가게 했다. 왕이 7일 동안 머물렀는데 늘 오색구름이 집을 덮고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다. 음란에서 왕위에서 쫓겨난 사람 이야기치고는 너무 좀 영롱하지 않아요? 자, 그 7일 만에 홀연히 사라졌는데 여인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해산할 때 천지가 진동하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니 이름을 비형이라고 했다. 비형은 코빗자에다가 가시, 나무 가시 형이에요. 코가시 이런 말이 되는데 이게 뭘까요? 코가 그렇게 뾰족하다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맞지죠? 신라의 그 기와에 보면 귀면화 같은 거 보면 거기 이렇게 코가 뾰족뾰족하지 않아요? 그런 귀신처럼 생겼다는 그런 뜻일까요? 진평왕이 그 소문을 듣고 진지왕, 자기 삼촌을 몰아내고 왕이 된 진평왕이 이 소문을 듣고 비형을 궁중으로 데려다가 키웁니다. 진평왕이 비형을 불러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너 귀신이지? 네, 맞습니다. 귀신이 돼서, 아버지가 귀신이 돼서 낳은 아들이니까 귀신 맞잖아요. 그랬더니 진평왕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럼 내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신원사 북쪽에 다리를 놓아보아라. 아니, 이거는 정말 아주 실용적인 왕이에요. 너 귀신이지? 귀신들 데리고 와서 다리 놔. 귀신을 이렇게 쓰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비형이 귀신의 무리를 끌고 와서 하룻밤 사이에 큰 다리를 놓았다. 그 다리의 이름을 귀교, 귀신다리라고 불렀다. 귀신이 쓸모가 있네. 진평왕이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귀신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비형이 길다리라는 자를 소개해줘요. 길다리라는 귀신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정말 충직하기가 비할 데가 없었다. 좋은 신하 하나를, 귀신 신하 하나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길달이 여우로변에 도망을 갑니다. 아마 진평왕이 일을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지 않아요? 주 몇 시간 일을 하는 거죠? 52시간? 이거 넘긴 거예요. 그랬더니 길달이 여우로변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귀형이 역시 귀신을 시켜서 길달을 잡아 죽여요. 이 길달을 잡아 죽이는 것을 보고 모든 귀신들이 비형의 이름만 듣고도 무서워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신라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성스런 임금의 혼이 아들을 낳았으니 여기가 비형랑의 집이다. 날뛰는 잡귀들은 이곳에 머물지 말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귀신들한테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가 비형랑의 집이야. 여기 가까이 오지 마. 귀신을 물리치는 이런 방법으로 썼다. 나라의 풍속에 이 노랫글을 붙여서 귀신을 물리친다. 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비형랑 누굴까요? 그저 창작된 존재일까요? 아니면 실제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야기 중에 귀신들과 놀고 귀신을 데려다가 다리도 놓고 길다리라는 사람을 천거하기도 하고 이 분위기는 딱 신라의 화랑이에요. 놀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국정에 자문하는 사람을 천거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화랑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가장 재밌게 풀이한 책이 한 20여 년 됐습니다. 김기흥 선생의 이 책 아닌가 싶어요. 김기흥 선생은 이 비형랑을 용춘이다,
용춘, 진지왕의 아들이잖아요. 이 용춘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아쉬움, 저 사람이 참 능력도 있고 그런데 운명이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한 사람, 용춘을 비영랑으로 되살린 게 아니냐 하는 이런 해석인데, 이 해석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머니가 서녀잖아요. 진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춘이 성골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데,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설화를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건 정말 고대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재밌게 읽었어요. 신라 역사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강추합니다. 참 재밌고 정확한 책입니다. 제가요, 김기흥 선생님은 만나본 지가 지금 10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 여자인 선덕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먼저 진평왕이 죽기 전에 반란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반란이 없다가 갑자기 진평왕 거의 말년에 반란이 일어나요. 이찬 칠숙이라는 사람, 아찬 석품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때 왜 반란이 일어날까? 아마도 진평왕이 딸을 후계자로 내정한 시기, 정한 그때 거기에 반대해서 그 불만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진평왕이 세상을 떠나고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게 632년 1월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달에 눈길을 끄는 기록이 나와요. 대신 을제라는 사람에게 국정을 총괄하게 했다. 새 왕이 즉위했는데 왜 대신이 국정을 총괄하죠? 이건 뭔지, 선덕여왕이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해요. 그런데 선덕여왕은 이웃 백제와 고구려에 정말 강타자들을 만납니다. 선덕여왕 시기에 백제왕이 누구냐면 의자왕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의자왕 때 백제가 망하기는 했지만 의자왕 초기에는 정치를 잘했단 말이에요. 의자왕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한 일이 뭐냐면 신라를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백제는 그 전에 성왕이 진흥왕에게 배신을 당한 이후, 그래서 한강유역을 차지했다가 빼앗긴 이후 신라와 한 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백제는 성왕의 원수를 갚는다. 계속 신라를 공격했어요. 백제 무왕 때 이 공격이 아주 심했고 의자왕 때 아주 심했습니다. 신라가 계속 밀려요. 밀릴 때 신라의 왕이 바로 선덕여왕이에요. 고구려에는 누가 있었냐면 연개소문이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킨 것이 642년,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왕이 된 지 10년 뒤에요. 연개소문 때 고구려도 꽤 강성하죠. 백제는 계속 신라를 공격해오고 고구려는 신라를 계속 억누르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대단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그런 상황에 최초로 여왕이 등장한 거죠. 신라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큰 전쟁이 한 번 있습니다. 의자왕의 백제군이 계속 동쪽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대야성, 지금의 경남 합천을 점령해 버립니다. 합천이 뚫리면 거기에서부터 경주까지 공격하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중요한 성이었는데 이걸 백제군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김춘추의 사위가 성주로 있다가 전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패배였고 누구보다도 선덕여왕이 이 패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게 됐을 거예요. 여왕이라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신라 사람들이 했을 텐데 여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제3의 세력을 떠올려요. 중국 당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당나라의 황제는 당태종이었는데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SOS를 쳐요.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당태종이 답을 보내서 훈수를 둡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나라는 부인을 임금으로 삼아 이웃나라의 업신여김을 받게 되었다. 너네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은 왕이 여자라서 그래. 임금의 도리를 잃고 도둑을 끌어들여 해마다 편안할 데가 없다. 내가 종친 한 사람을 보내 너희 나라 왕으로 삼을 것인데 왕을 교체할 거야. 이거는 정말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이에요. 혼자서 왕노릇을 하기가 어려울 테니 군사를 보내 호위하게 할 것이며 너희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다려 너희 스스로 지키는 일을 맡기려고 한다. 왕 바꾸면 돼. 여왕이라 그래. 이런 이야기를 당태종이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이 선덕여왕의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거죠. 나라 안에서는 신하들이 잘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바깥에서는 백제와 고구려가 계속 공격을 해오고 당나라는 이렇게 왕을 업신여기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덕여왕의 권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선덕여왕의 세 가지 지혜, 선덕여왕이 세 가지를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동화책에서부터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당태종이 세 가지 색으로 그린 모란꽃 그림과 그 그림에 있는 모란의 씨를 신라로 보내온 거예요. 이걸 받아본 선덕여왕이 그림을 보고 말하기를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씨를 심었는데 꽃이 피었다가 떨어질 때까지 과연 왕의 말과 같았다. 향기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둘째는 영묘사라는 절의 옥문지, 이거는 연못입니다. 여기에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들이 모여서 3, 4일 동안이나 울더라. 겨울에 개구리는 겨울잠 자지 않아요? 그런데 안 자고 나와서 울더라. 나라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왕에게 묻자. 왕이 급히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서쪽 교회에 여근곡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수색하면 적병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죽여라. 이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서 서쪽 교회로 갔는데 여근곡이 어딘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여근곡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저기입니다. 부산이라는 산 아래에 과연 여근곡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 백제군 500명이 숨어 있어서 모두 죽였다. 왕이 딱 앉아가지고 그 말을 듣고 거기 가면 백제 군사가 숨어 있을 거야. 가서 죽여. 이런 거 대단한 예지력 아니에요? 이 예지력.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언이 적중했다는 옛날 이야기들은 전부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이 만일 남자왕이었다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여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고 그래서 뭔가 여왕이지만 지혜롭다, 왕이 될 자격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억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꾸민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삼국유사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뒤에 이 말을 덧붙여 놓습니다. 신하들이 뒤에 좀 한가해졌을 때 왕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전에
그 꽃에 향기가 없다는 것과 개구리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선덕여왕이 대답하기를 꽃을 그렸는데 그림에 나비가 없더라. 나비가 없다는 걸 보고 꽃에 향기가 없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었다. 당나라 황제가 그런 꽃을 그려서 나에게 보낸 것은 내 짝이 없음을 희롱한 것이다. 너는 꽃인데 나비가 없네? 너 혼자지? 이걸 놀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나비 없는 걸 보고 향기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럴까요, 과연? 모란 꽃인데 모란 꽃에 향기 없어요? 그런데 향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다 졌네요. 내년 봄에 모란 꽃 피면 가서 확인해 봐야지. 이런 정말 진심인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모란 꽃이 그때 당나라에서 보낸 모란 꽃과 과연 같은 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당시 당나라에서 모란 꽃을 그릴 때 나비는 안 그리는 게 화풍이었다고 한다면 선덕여왕의 이 지혜는 벙 찌는 거죠.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지혜입니다. 어쨌거나 신라에서 여왕의 지혜를 만들어냈다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일은 어떻게 된 거냐면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가 막 이렇게 화내는 모습이 있고 군인이 화를 내는 모습과 같아서 개구리는 곧 군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옥문지라고 하는 연못이라고 했는데 그 옥문이 뭐냐면 여자의 음부를 가리키는 거야. 여자는 음이고 그 빛이 백색이고 백색은 서쪽을 뜻하니까 서쪽에 군인이 있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러므로 거기 가서 잡으면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다. 이렇게 풀이를 해요. 이거 꿈보다 해몽인데 뭐 따라가서 그렇다 치고 하면은 그러네 하겠지만 그게 왜 꼭 그래요? 그게 왜 그런 거죠? 이렇게 물으면 설명하기가 어려운 얘기잖아요. 신라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순진해서 요 정도면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왕이 참 대단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덕여왕이 신하들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요즘 들어도 좀 19금인 말이 있어요. 남근이 여자의 음부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 남자 신하들 앞에서 여왕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아마 이때 선덕여왕이 나이가 꽤 됐을 거야. 나이가 꽤 됐으니까 이런 말 하지.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까지는 그런 거예요. 셋째는 죽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아무 병도 없었는데 여러 신하들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지음은 모년 모월 모일에 죽을 것이다. 내가 언제 죽을 거야. 이거는 정말 고승들이나 하는 이야기인데 선덕여왕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도리천에 장사 지내도록 하라. 이런 말을 해요. 신하들이 도리천이요? 그게 어딘데요? 우리나라에 도리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랬더니 왕이 낭산 남쪽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낭산은 지금 경주에 있는 산이에요. 자,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과연 선덕여왕의 그 예지력 적중을 합니다. 모년 모월 모일에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신하들이 낭산 남쪽 양지 바른 곳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문무왕이 선덕여왕의 왕릉 아래에다가 사천왕사라는 절을 지어요. 이 사천왕사가 뭐냐면 사천왕을 모시는 절인데 불경에 따르면 사천왕이 다스리는 세상 위에 도리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천왕사가 지어진 거기가 사천왕천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도리천이 되는 거죠. 선덕여왕이 나를 도리천에 묻어라 그랬는데 10년 뒤에 묻힌 곳이
도리천이 되어서 선덕여왕의 예언이 맞았다는 약간 무격다짐의 예지력.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선덕여왕의 신령하고 성스러움을 알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뭐 무궁무진한 그 용어의 세계예요. 불교 용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불교에 6개의 욕천, 육욕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래 수미산이라는 산의 중턱에 사천왕천이 있어요. 4개의 천왕의 세계.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지국천, 증장천, 다문천, 광목천.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네, 우리 절에 갈 때 사천왕문이라고 있잖아요. 사천왕문 통과하게 되면 양옆에 둘씩 사천왕의 조각이 있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그 조각에 지국천왕, 증장천왕, 다문천왕, 광목천왕 이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한 사람이 하나의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4개가 있는 게 사천왕천이에요. 그리고 그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천이 있고 정상으로 올라가면 도리천이 있고, 자, 이것이 도리천이 나중에 되었다는 낭산의 선덕여왕릉입니다. 선덕여왕릉에 올라가시면 여기가 도리천이군, 이 한마디로 뭘 좀 아는군,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덕여왕 때는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분황사라는 절을 지은 거예요. 분황사, 지금 경주에 가면 분황사 석탑이 있는 바로 그 절입니다. 분황사 바로 옆에 황룡사 터가 있잖아요. 황룡사는 진흥왕 때 지은 그 당시 경주에서 가장 큰 절입니다. 그 옆에 선덕여왕을 위한 절 하나를 따로 지은 거예요. 분황이라고 하는 뜻은 분, 향기로운, 황은 황제, 임금입니다. 선덕여왕을 성조 황고라고 했잖아요. 이 황자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향기로운 임금의 절, 여왕을 위한 절, 이거죠. 거기에 지금 3층 탑이 있는데 이 탑 재밌어요. 재료가 재밌습니다. 벽돌로 쌓은 것 같은데 모양은 벽돌인데 벽돌이 아니에요. 벽돌은 흙을 일정한 모양으로 빚어서 이걸 굽는 거잖아요. 이게 벽돌인데 분황사 그 탑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마치 벽돌탑 쌓듯이 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탑은 모전석탑, 전을 모방한 석탑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3층이지만 원래 모양은 이것보다 더 높았을 거예요. 황룡사는 있었지만 황룡사 9층 탑은 아직 만들기 전이니까 아마 경주 지금 그 평원에서 굉장히 높은 탑이 있는 절을 만들고 여기에 여왕의 절, 분황사라는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그 옆에 황룡사의 9층 탑을 선덕여왕 때 쌓았어요. 황룡사는 진흥왕 때, 탑은 선덕여왕 때 쌓는데 이 탑을 만들게 된 동기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자장법사가 등장해요. 자장, 스님이 당나라에 유학해서 중국 오대산에서 수행을 하는데 문수보살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자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의 국왕은, 그러니까 선덕여왕은 천축의 찰리종인데, 천축, 인도의 찰리종, 크샤트리아, 석가모니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동의의 다른 종족과 같지 않다. 진정한 종족, 석가의 종족, 이 이야기를 문수보살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또 한 가지는 자장에게 신인, 신령스러운 사람, 거의 이거는 신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어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여기 왜 왔나, 이걸 물어보고 너희 나라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걸 물어요. 그랬더니 자장이 우리나라는 북쪽으로는 말갈, 남쪽으로는 외국을 접하고 있고
고구려와 백제가 번갈아 침범하니 이것이 걱정입니다. 그 당시 신라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신인이 말하기를 지금 너희 나라는 여자가 왕이 되어 덕은 있으나 위엄이 없다. 그래서 이웃나라가 침범하는 것이다. 황룡사의 호범용, 황룡사를 지키는 그 용이 내 장자, 내 맏아들인데 그 절을 지금 호위하고 있으니 절 안에 9층 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들이 항복하고 9개의 한, 9개 나라예요. 일본, 중화, 오월, 탕나, 응유, 말갈, 단국, 여적, 예맥 이 9개가 와서 조공을 바치고 왕업이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탑을 건립한 후에 팔관회를 베풀고 죄인을 사면하면 곧 외적이 해를 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말이 끝나자 호련히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자장이 이 말을 듣고 이야기를 했고 이 말을 듣고 선덕여왕이 탑을 쌓기 시작해서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탑을 쌓은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왕이라서 지금 위험이 없다. 이 위험을 뭘로 보완할 수 있느냐? 탑을 쌓아서 보완할 수 있다. 탑을 쌓았으니까 이제 위험이 없는 게 보완이 된 거예요. 누구도 여왕한테 위험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어렵게 만든 황룡사 9층 탑을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나한테 위험이 없다. 내가 여자라서 뭐가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 이런 목적으로 황룡사 9층 탑을 쌓았다. 황룡사 9층 탑의 높이, 네, 지금 추정 높이 80m입니다. 80m의 목탑을 쌓은 거죠. 선덕여왕과 관련된 유물 하나가 또 있습니다. 경주 남산에 불곡 마해열의 좌상이라고 하는 불상인데요. 7세기에 만든 작품이고 그렇다면 진평왕 또는 선덕여왕 때 만든 작품인데 이 불상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남자가 아닌 것 같은 여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불상이 선덕여왕을 모델로 한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왕이 곧 부처다. 왕즉불 사상이 있는데 그 왕즉불 사상을 구현한 것이다. 물론 선덕여왕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왕즉불, 불국토 이런 것들이 되게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불국토는 신라가 부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렇다면 그걸 실제로 다스리고 있는 왕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부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왕즉불. 이런 생각을 신라 사람들이 하고 있었고 그 생각의 표현이 이런 선덕여왕을 닮은 부처, 선덕여왕 같은 부처를 불상을 만든 게 아니냐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 귀족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결국 비담의 반란이 일어나요. 비담이 여기에서 등장하는데요. 비담은 이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갑툭튀입니다. 645년 선덕왕 14년 11월에 이찬 비담을 상대등에 임명했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몇 개월 뒤 647년 1월 달에 비담이 여자 임금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 하고는 반역을 꾀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비담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스스로 왕성에서 그들을 방어했다. 비담은 명활성에 주둔했고 왕의 군대는 월성에 진영을 두었는데 공격과 방어가 열흘이 지나도록 멈추지 않았다.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비담의 군대는 명활성에 있고 왕의 군대는 월성에 있고 이 월성, 지금 경주 가면은 볼 수 있는 신라의 왕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밤중에 큰 별이 월성에 떨어졌다. 임금이 있는 월성으로 큰 별이 떨어진 거예요. 별이 떨어지면 우리는 대개 뭘 생각하죠? 아, 누가 죽는구나 이거잖아요. 이걸 보고 비담이 자기 군사들에게 별이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피 흘릴 일이 있다고 하니 이건 여자 임금이 패할 징조야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비담 군사들이 막 환호성을 당연히 쳤겠죠. 그 환호성이 천지를 진동했다. 이거 뭔가 불길하잖아요. 그래서 선덕여왕이 두려워 어쩔 줄을 몰랐다. 이때 짠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이 왕에게 기라고 흉한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불러들이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거기에 불을 붙여서 연에 실어 날렸다.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제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말을 퍼뜨리게 해서 비담 군대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했어요. 아, 진짜 그랬나? 그러면 안 죽는다는 이야기네? 뭐 이런 거잖아요. 김유신이 여러 장군과 군사들을 독려해서 비담의 군대를 치게 하니 비담 등이 패하여 달아났다. 추격해서 목을 베고 구족을 멸했다. 구족이라는 거는요, 나를 중심으로 우위로 4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아래로 4대까지를 전부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조금만 관계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 중에 1월 8일 날 왕이 죽어요. 글쎄 이것을 선덕여왕이 내가 모년 모월 모일에 죽을 테니 도리천에 장사 지내라 이렇게 예언했을까요? 그 난리통에 내가 죽을 거라고 예언했을까요? 좀 너무 안 어울리죠. 어쨌거나 선덕여왕은 뭐냐면 끝내 여왕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란 속에서 죽은 겁니다. 여왕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비담이 등장합니다. 아, 이 김남길 씨 스타덤에 오르는데요. 645년 11월에 이찬 비담을 상대 등에 임명했다. 647년 1월에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다. 647년 1월 17일에 비담을 잡아 죽였다. 딱 3번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작가의 창의력은 놀랍지만 이것 때문에 역사가 왜곡돼서는 안 되겠죠. 제가 기억에 제가 그 드라마를 본 기억 벌써 몇 년이에요. 20년은 아직 안 됐고 15년 정도 됐는데 진지왕과 미실 사이에서 비담이 태어났다.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선덕여왕과 사랑하는 사이로 나와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신도 계략에 빠져서 선덕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오해를 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선덕여왕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그려지지만 모두 다 거짓이다. 거짓이오입니다. 자, 선덕여왕 드라마에서 선덕여왕보다 더 주인공 같았던 미실이 있습니다. 이거 드라마 제목이 미실이야 할 정도로 아주 비중이 컸는데요. 미실은 삼국사기 심지어 삼국유사에도 나오지 않아요. 실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미실의 이름이 나오냐면 화랑새기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화랑새기는 김대문이 화랑새기를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뿐 책이 남아있지 않았었는데 아마 1980 몇 년이죠. 1990년 전후에서 화랑새기 필사본이라고 하는 책이 시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진짜 옛날 김대문이 쓴 그 책이야 나중에 누군가가 창작한 거야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이 지금까지도 그치지를 않는데 어쨌거나 그 책에 미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화랑새기에 의하더라도 그 드라마는 잘못돼 있어요. 화랑새기에 따르면
미실의 아버지는 미진부라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묘도 부인인데 이 부모는 버풍왕 때 사람입니다. 선덕여왕하고 버풍왕은 몇 대가 차이가 나는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선덕여왕의 고조할아버지 때 사람들이 미실의 부모예요. 그러면 미실이 선덕여왕을 만날 수 있어요? 미실은 세종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화랑세기에 따르면 세종은 진흥왕의 생모 지소태후와 이사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미실은 남편인 세종 말고 진흥왕 때 화랑 사다함과 사랑을 하기도 했다. 이거 뭐 이 관계도를 그리는 게 불가능해요. 이건 뭐 소설 쓰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어쨌거나 화랑세기에 의하더라도 미실은 선덕여왕이 즉위하기 전에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 전에 버풍왕, 진흥왕 때의 사람입니다. 모르죠. 굉장히 오래 산 아주 신령스러운 영험한 뭐 이런 거라도 이런 얼굴을 갖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선덕여왕 때 미실의 존재, 거짓이요가 되는 거죠. 선덕여왕 재밌죠? 저도 가끔 고대사 책을 읽고 논문을 읽는데 고대사 연구는 또 다른 맛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마다 합니다. 가끔 고대사 공부해 가면서 고대사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 드라마 초반에 쌍생의 저주라 그래서 쌍둥이를 낳으면 남자씨가 마른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맨 처음에. 이게 역사적 고증이 있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그냥 당연히 없는 내용이죠. 드라마는 무조건 재밌어야 하기 때문에 창작을 하는데 그 정도의 창작은 애교로 봐줄 수가 있죠. 하지만 미실이 선덕여왕과 만나서 서로 경쟁하는 이건 좀 심했어요. 같은 유전자끼리 맺은 결혼인 거잖아요. 그러면 신라 왕족은 유전적 결함이 있었을까요? 이 근친혼이 어떤 유전적으로 그 결함이 생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신라의 결혼은 근친혼이 많아요. 그리고 그 전통이 고려까지 이어져서 고려에서는 왕실의 여성, 그러니까 공주들은 전부 근친혼을 해요. 어떤 나쁜 결과를 낳았을지 하는 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해요. 석가모니의 가계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인도랑 교류인 걸까요? 아니면 중국에서 이렇게 건너들은 걸까요? 인도와 직접 교류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대체로 중국을 통해서 인도에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도 이 백정이라든지 국반, 백반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된 걸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불교를 한문 번역 불교, 한역 불교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흔히 대승불교라고 부르는데 엄밀하게는 인도의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한문으로 번역돼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합니다. 물론 선덕왕이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첨성대가 그때쯤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덕여왕은 좀 과학 건축면에서 좀 이렇게 국악을 띈 여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선덕여왕이 직접 만든 건 아닐 테니까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첨성대가 이제 별을 관측하는 곳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선덕여왕 개인의 관심이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시점에 신라가 가지고 있었던 과학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선덕여왕이 어쨌든 뭔가 역사적으로 뭔가 크게 남긴 것 같은 느낌은 없잖아요. 여왕인 점을 제외하면 혹시 우리가 그 선덕여왕한테 배울 수 있는 좋은 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에도 좋은 점, 이 선덕여왕이 왕으로 있을 때가 신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었고, 이거는 뭐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선덕여왕 그 시기에 신라가 이 문제를 아주 잘 풀어요. 선덕여왕이 직접 했다기보다는 선덕여왕을 도와준 사람들, 대표적으로 김춘추와 김유신인데요. 이때 신라의 외교가 성공을 거두면서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선덕여왕 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었어요. 이런 불이익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국왕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이런 점에서 인간 선덕여왕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여왕이 됐다는 것만으로도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여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 조성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들만큼 또는 다른 왕들보다 더 훌륭하게 국왕의 역할을 해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조금 그냥 소소한 질문인데 만약에 구족을 멸하는데 고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멸 못하죠. 그래서 구족을 멸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거를 9개 족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부 없앤다. 그러면은 다른 할아버지라도 죽여야 되나? 이런 건 아니고, 구족을 멸한다. 그러면 이제 친족을 전부 죽인다. 이런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지는 많은 의문이 있죠.